자, 이제는 2023년 2회차입니다. 정보 전송 일반 기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어떤 신호가 4개의 데이터 준위를 가지며 신호 준위 개수가 4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호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펄스 시간은, 자, 주기죠. 펄스 시간은 1ms다. 이런 말입니다. 자, 비트 전송률은 얼마냐? BPS는 얼마냐? 이 말이죠. 우리 이제 BPS를 이제 구하는 방법은요. 자, N 곱하기 B가 있어요. 이 B는 제가 이제 쓰는 기호인데, 보호속도. 이걸 이제 보호속도라고 하죠. 보호속도. 다른 말로 이제 변조속도라고 합니다. 자, 이 N은 이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죠.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예요. 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변조 속도, 이 변조 속도는 주기가 주어지면 이 주기분의 1로 구할 수 있는 게 변조 속도예요. 그래서 먼저 이 변조 속도를 구해보죠. 첫 번째. 자, 주기가 주어졌습니다. 자, 1mm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이죠. 미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아닙니까? 그럼 이거 이제 분자로 가면 10의 3승이 되죠. 그래서 보호 속도를 구했어요. 1000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는 또, 자, N은 이제 구하는 공식이 있죠. 미치 2인 로그입니다. m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로그 2에 m이 4니까 4는 2의 2승이죠. 2의 2승. 그러면 2가 앞으로 가서 2가 되고 로그 2의 2는 1이죠. 그래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가 2비트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제가 적어주고 있지만 신호 준위 개수 4는 2의 2승이니까 2다. 이렇게 금방 구할 수 있어야죠. 자, 그러면 이제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죠. 2 곱하기 1000이니까 그러면 2000이 나오죠. 단위는 BPS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데이터 신호 처리 과정에서 엘리어싱이 나왔습니다. 엘리어싱. 자, 우리가 표본화할 때 생기는 잡음이죠. 우리가 표본화 주파수는, 샘플링 주파수는 내가 보내려고 하는 신호의 제일 높은 주파수의 2배 그 이상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생기는 것이 엘리어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충분한 샘플링 주파수를 얻지 못하면 이웃하는 신호끼리 이렇게 스펙트럼이 겹치는 현상이 생긴다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겹치게 되면 아무리 예리한 밴드패스 필터를 이용하더라도 원신호를 정확히 뽑아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겹치는 현상을 스펙트럼 자, 오버랩이라고 해요. 오버랩 현상 또는 스펙트럼 폴딩이라고 하죠. 접혀졌다고 해서 폴딩 현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엘리어싱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주 오래전에 20여 년 전에는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어요. 자, 엘리어싱 현상에 맞지 않는 걸 골라라 이렇게. 이거 세계관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같은 용어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엘리어싱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조건을 만족해야죠. 첫 번째 조건은 샘플링 주파수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이게 이제 만족하더라도 엘리어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표본화하기 전에 로우 패스 필터를 거치죠. 잡음을 걸러주고 표본화를 하게 되죠. 표본화. 그래서 이 필터가 예리해야 잡음을 다 걸러줍니다. 근데 잡음을 제대로 못 걸러주면 잡음이 원래 신호와 섞여서 들어오죠. 그럼 원래의 신호 주파수는 낮은데 잡음이 신호처럼 들어와 버리면 잡음은 원래 높은 주파수 돼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이 조건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신호에 잡음이 섞여 있어버리면 이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만족하지 못한 것처럼 행동을 하죠. 그러면 엘리어싱이 생겨요. 그래서 이 로우 패스 필터의 기능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어싱이 생기지 않으려면 샘플링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의 차단 특성이 좋아야 된다. 아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죠.
자, 1번 표본화율이 나이키스트 표본화율보다 낮으면 발생한다. 그렇죠? 자, 2번 엘리엇이 발생하면 올레의 신호를 정확하게 재생하기 어렵죠. 아무리 좋은 필터를 이용하더라도 내 신호만을 뽑아내기가 힘들다. 자, 그 다음에 표본화 전에 하이패스 필터. 표본화 전에 하이패스 필터입니까? 로우패스 필터를 쓰죠. 사용하여 엘리어싱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파수 스펙트럼 분포에서 서로 이웃하는 부분이 겹치는 현상. 스펙트럼 오버랩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2비트 데이터 크기를 4준위 신호 중 하나에 속하는 2비트 패턴의 한계 신호 요소로 부호하는 회선 부호 방식은 뭐냐? 문제를 읽어도 굉장히 복잡하고 뭔 말인지 모르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답은 3번인데요. 이게 뭐냐면 투 바이너리, 1쿼터널의 약자예요. 이게 투 바이너리라는 것은 이진수를 말합니다. 이진수 두 비트를 이용해서 신호는 하나인데 1이니까 신호는 하나인데 이렇게 심볼이 하나라는 거죠. 그 심볼을 나타내는 준위가 4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수 두 비트를 하나의 심볼 4준위로 나타낸다. 그 말도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자,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자, 이진수 2비트면 경우수가 4가지가 나오죠. 00, 01, 10, 11 4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의 심볼을 4개의 준위로 나눈다. 4단계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단계를 나눠보면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4단계로 나눠보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2다, 여기에 플러스 1이다, 플러스 2다. 이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00은 마이너스 2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01은 마이너스 1로 표시하는 거고 이해되시죠? 10은 이렇게 1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11은 이렇게 2로 표시한다는 거죠. 데이터가 이제 00, 01, 10, 11 내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00, 11, 10, 뭐 00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심볼을 몇 개 단위로? 4단위로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개의 비트를 이진수를 한 개의 심볼 중에서 이제 4준위, 4준위로 나눈다. 이런 부호를 우리가 투 바이너리 원 쿼터럴리에서 답은 3번이 되는데 이런 이제 라인 코딩 기법을 다원 여러 가지 다원 베이스 밴드 전송이다 이렇게 합니다. 다원 베이스 밴드 전송 부호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원 베이스 밴드 전송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걸 쓰면 뭐가 좋냐라는 거죠. 이런 걸 쓰면요. 신호 준위를 4개로 나누는 대신 뭐 주파수가 바뀐 게 없잖아요. 주파수가 안 바뀌죠. 이렇게 전송 부하에서 뭐 0으로 갔다가 뭐 리턴 제로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제 주파수가 높아지는데 얘는 여러 비트를 사용했는데 불구하고 뭐요? 주파수가 늘지 않았죠. 그래서 얘는 대역폭 효율이 좋은 거예요. 대역폭이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역폭 소모가 적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다원 베이스밴드 전송 기법은요. 대역폭 소모가 적어요. 이게 대역폭 효율이 좋다고 표현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대역폭 구하는 이제 공식도 있어요. 대역폭은 n분의 RB라고 해서 이거는 비트율이죠. 이 비트율이고 이 n은 이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죠. 그래서 이제 심볼당 비트 수를 말합니다. 심볼당 비트 수. 그래서 이건 대역폭이고요. 그래서 이런 공식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투 바이너리 원 쿼터럴리 이런 기술이 대역폭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기술로서 일명 다원 베이스밴드 전송 기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4번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출력 X에 대한 보일드 수식은 그랬네요.
자, 여기가 이제 A가 들어오고 여기가 B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해석할 때는요, 낫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끝에 이제 동글뱅이는 낫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O하죠. 그러면 A, O와 B. 출력 쪽에 낫이 있으면 전체에 발을 붙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 낫이 있으면 여기 A에만 발을 붙이고 이쪽도 낫이 있으면 B에만 낫을 붙여야 되는데 출력 쪽에 낫이 있는 건 전체에다 발을 붙이는 거다. 우리가 이론 때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들어오고요. 여기는 C가 인버터, 낫 게이트를 거치고 나면 여기는 C 바가 되죠. 그럼 이것도 낫이 없다고 생각하면 B, O와 C 반대. 출력 쪽에 낫이 붙어 있으니까 전체에 발을 붙인다. 됐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가 없다면 AND니까 이걸 그대로 옮기면 되죠. 이렇게. 그다음 이것도 그대로 옮기면 돼요. 그대로. 그래놓고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AND니까 AND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낫이 있으니까 전체에다 발을 붙이면 된다. 출력이 다 나온 거죠. 그럼 이것을 발을 푸는 방법을 드 모르강의 정의를 하겠죠. 쌍대의 원리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A를 A 바로. 그럼 A 바는 이 바의 바로. 그럼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자가 있을 때는 바를 붙이고 이 바가 있는 건 또 바를 없애면 쌍대의 원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화는 AND로, AND는 오화로 바꿔주면 된다. 이걸 쌍대의 원리다. 그래서 드 모르강의 정리를 풀려면 쌍대의 원리를 이용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풀어볼까요? 자, 바를 딱 풀면 이것만 남죠. A, O와 B 바의 바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것도 B, O와 C 바의 바가 있으니까 여기다 바를 한 번만 붙여주면 되죠. 그 다음에 AND였으니까 뭐로 바꾸면 돼요? 오화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부정의 부정은 긍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것은 A, O와 B만 남고요. 가로를 꼭 해주세요. 예, 오화니까 가로 안 해줘도 되지만 여기 만약에 AND였으면 가로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화, 그 다음에 B, O와 C 바가 되는 거죠. B는 오화를 해도 B죠. 그래서 A, O와 B는 하나로 바뀌고 O와 C 바 이렇게 돼서 답은 4번이 나오죠. 자, 5번으로 갑니다. 자, 5번은 딱 보자마자 제목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익스클루시브 오화 게이트 하나, AND 게이트 하나라고 돼 있고 입력이 2개고 출력이 2개면 반가상기죠. 근데 거기에 앞에 있는 문자 A에 낫이 붙어 있으면 반감상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반감상기. 이건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딱 보자마자 반감상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통신용 중계 케이블에 통화 전압이 55V고 잡음 전압이 0.055V이면 잡음 레벨은 얼마냐? dB 구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호하고 이제 잡음을 줬으니까 신호 대 잡음비. 자, 전압이니까 몇 노고요? 전력이었으면 10노고, 전압이니까 몇 노고? 20노고. 그래서 신호 대 잡음비를 구하면 돼요. 자, 20노고. 자, 잡음은 얼마예요? 0.055V고요. 신호는 얼마예요? 55V죠. 55V. 볼트는 이제 약분이 되고 같은 단위니까.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러면 이게 0.001이니까 10의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승이죠. 분자로 가면 10의 3승이 될 거고요. 그러면 3이 앞으로 가면 20에다 곱해주면 60이 되고 로그 10은 1이니까 60 dB가 나오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7번으로 갑니다. 통신용 케이블 중 UTP 케이블 규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UTP 케이블이 우리가 카테고리라고 하죠. 등급이 우리가 이제 8까지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5 정도 많이 나오면 5, 2가 붙어 있는 그 정도로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6, 7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도 이제 풀이를 할 때 카테고리 잘 나오는 3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5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6하고 카테고리 7까지 이제는 정리를 좀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전송 속도를 좀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10Mbps죠. 얘는 100Mbps, 얘는 1GBps입니다.
얘는 10기가 bps.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더넷 표기 기법을 좀 알아두라겠죠. 요거는 이제 속도를 앞에다 쓰니까 10, 10이죠. 베이스. 이 베이스라는 것은 이제 전송 방법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T다. 이거는 전송 매체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건 속도라겠어요. 전속도. 속도인데 기본 속도가 메가 bps다. 꼭 알아둬야 합니다. 이게 2차 시험인 필답에 단글로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송 방식이죠. 전송 방식. 베이스밴드 전송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브로드밴드가 있고 베이스밴드가 있는데 얘는 베이스밴드 전송이다. 여기는 전송 매체죠. 매체요. 트위스트 페어. UTP 케이블이다. 이런 말이라겠죠. 그래서 표시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 5는 속도가 이제 앞에 있는데 메가가 기본이니까 100만 적으면 되고 베이스 얘는 T, X다. 이렇게 표시한다겠죠. 그 다음에 6은 앞에가 이제 1기가니까 1000이라겠죠. 베이스 T, X 이렇게 표시하고 자, 요거는 뭐라겠어요? 10기가니까 얘는 10기가는 10기가라고 써준다겠죠. 그리고 베이스까지만 적어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는 전송 매체를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가끔 2가 붙어 있는 거 나온다겠죠. 2는 이제 전송 속도가 1기가 bps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덤으로 더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이다라는 거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틀린 거 고르라겠죠? 카테고리 5는, 여기서 카테고리 5는 100메가인데 지금 10메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00메가 틀렸죠. 바로 1번이 틀렸네. 나머지는 맞았으니까 살펴보시는데, 여기에 내가 정리 안 한 것이 뭐예요? 카테고리 5.2잖아요. 그래서 이제 5.2도 여기 보세요. 1기가 bps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더넷 표시 기법까지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문제로 가죠. 광섬유 케이블에서 빛을 직강하는 능력, 즉 최대 수광각의 범위 내로 입사시키기 위한 광학 렌즈의 척도. 이걸 뭐라 그래요? 개구수라고 하죠. 이게 정의가 나와 있네요. 이제 광학 파라메타, 뭐 수광각, 개구수, 뭐 이런 것들 정의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의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구하는 공식도 알아야 돼요. 요즘 2차 필답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알아둬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죠. 인공위성이나 우주 비행체와 같이 매우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경우 전파 발진원의 이동에 따라서 이게 이동체죠. 내가 이제 서서 통화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빠른 수단의 이동체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면 주파수가 변동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은 또 도플러 현상이라고 하죠. 답은 3번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가 기지국이 있는데 여기가 이동체가 있어요. 내가 이 기지국 쪽으로 쭉 달려오면서 통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파수가 높아집니다. 반대로요. 이렇게 멀리 쪽으로 가다가 통화를 하잖아요. 그럼 주파수가 낮아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똑바로 달릴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세타라는 각도를 갖고 또 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주파수 변화가 달라져요. 그것을 우리가 도플러 주파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도플러 주파수는 람다분의 V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V가 이동체의 속도입니다. 근데 이 이동체의 속도가 만약에 각도를 주고 달린다면 여기에 코사인 세타가 붙어요. 여기에 이제 V라는 속도로 각도를 갖고 달린다면 우리가 직각삼각이 됐을 때 요 변의 길이가 이제 V라면 요 변의 길이는 V 코사인 세타로 계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정도의 거리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이만큼 움직였을 때 이 직선 거리는 이만큼 움직인 것과 같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걸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속도를 주어주면 속도 넣고요. 자동차의 속도, 시속 얼마다 그러면 초속으로 고쳐갖고 넣습니다. 초로 바꿔야 돼요. 시속을 초속으로 넣고 세타를 집어넣고
주파수 주어지면 집어넣어서 도플러 주파수를 계산합니다. 그래 놓고 원래 수신 주파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통신에 쓰는 주파수. 그래서 거기에다가 더하거나 뺍니다. 그러면 변동된 주파수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더하고 언제 빼냐? 가까워질 때는 높아집니다. 주파수가. 그래서 더하는 거고요. 멀리 이렇게 멀어질 때는 주파수가 낮아져요. 그래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좀 응용되는 거니까 다음에 나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런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도플러 현상이다. 자, 10번 문제로 가죠.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송신 출력이 자 10W입니다. 송수신 안테나 이득이 각각 25dB, 수신 전력이 20dBm 마이너스입니다. 그럴 때 자유공간 손실, 이 자유공간의 손실을 구해라. 자, 이 문제하고 상관없이 이제 이 자유공간의 손실은 람다분의 4파이 d의 전체의 제곱이다. 이 구하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파장이고 이거는 송수신 간의 거리입니다. 이 자유 공간에서의 경로 손실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시험이 잘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dB로 구하라겠으니까.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수신 전력은요 dBm으로 구합니다. 수신 전력은 송신 전력에다가 송신 전력도 dBm으로 표시합니다. 수신 전력은 송신 전력이 크면 크겠죠. 아무래도 송신할 때 쓰는 전력이 크면 수신 전력도 클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신 안테나의 이득을 dBi라고 합니다. dBi자를 빼도 돼요. i라는 것은 아이소트로피라고 해서 등방성 안테나를 기준 안테나로 삼았다라는 뜻이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신 안테나의 이득도 크면 당연히 수신 전력이 크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로 손실은 빼줘야 돼요. 경로 손실은 dB로 구합니다. 이게 이제 공식이에요. dB일 때. 근데 뭘 줬냐면요. 여기 보시면 수신 전력을 줬어요. 마이너스 20 dBm이다.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제 송신 전력을 이렇게 숫자로 줬어요. 그럼 구하면 되죠. 전력이니까 10로그를 취하잖아요. 10 로그. 얼마요? dBm이잖아요. 이 dBm이라는 거 조심하셨네. 우리가 이제 절대 레벨에서 dBm 배웠죠. 기준이 얼마요? 1mW가 기준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저기 주어진 게 10W예요. 그러면 이게 1mW를 와트로 고치면 10의 마이너스 3승 와트죠. 그러면 이게 분자로 가면 10의 3승 와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승은 더하는 거니까 10의 4승이 되는 거죠. 그럼 로그 성질에 있어 4가 앞으로 가서 4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10은 1이니까 40 dBm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계산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계산해서 집어넣습니다. 몇이에요? 40 dB. 이건 좋죠. 각각 얼마예요? 25 dBm. dB R자 뺄게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모르죠. 이걸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경로 손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자리만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L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건 플러스가 되니까 이 값을 다 더한 값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50이고 합치면 90이고 20을 합치면 110이 되죠. 그래서 답은 110 d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 손실을 물어봤으니까 110 dB가 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가죠. 자, 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 전송 시 비트율이 고정되어 있을 때, 자, 다원 베이스밴드 전송입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투 바이너리 원 쿼터널리 그런 기술을 배웠었죠. 설로와 부호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다원 베이스밴드 전송 기법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사용하여 심볼당 비트수를 증가시켜 전송한다면 어떤 효과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사용하면 대역폭을 줄일 수 있다겠죠. 그래서 대역폭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답은 1번이다. 그래서 대역폭을 줄이는 공식도 알려줬어요. n분의 rb다.
이거 비트율이라고 했죠? 이거는 심볼당 비트수요. 그래서 대역폭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답은 1번이 돼요. 자, 12번으로 갑니다. 자, 데이터 전송 시 서로 다른 전송 선로상에 신호가 정전 결합, 전자 결합 등 정기적 결합에 의하여 다른 회선에 영향을 주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해요? 크로스토킹, 누아라고 하죠? 누아. 그래서 신호가 세 가지고 이웃하는 신호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크로스토킹, 누아라고 합니다. 누아에는 이제 근단 누아가 있고 또 온단 누아가 있죠. 자, 13번으로 갑니다. 자, 데이터 통신 다중화 기법 중 시분할 다중화, TDM입니다.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망 동기가 필요하죠. 여기 동기식에 쓰니까 망 동기 필요하죠. 수신 시 비트 및 프레임 동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동기가 필요하다니까요. 3번, 인접 채널 간 간섭을 줄이기 위해 보호 대역을 쓰는 건, 가드 밴드를 쓰는 건 FDM이죠. 얘는 뭘 써요? 보호 시간을 쓰죠. 보호 시간. 그렇죠? 3번이 틀렸죠? 4번은 데이터 프레임 구성 시 필요한 오버헤드가 커서 데이터 전송 효율이 떨어진다. 맞는 내용이에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으로 가죠. 자, 이동통신 시스템의 주파수 변조 방식인 OFDM, 4세대 이동통신의 가장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OFDM입니다. 그런 이제 그것과 FDM을 비교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OFDM과 FDM은 정보 전송을 위하여 주파수 대역을 나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죠? 2번, OFDM 방식에서는 직교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FDM 방식보다 대역폭 효율이 좋지 않다. 땡! 좋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기존 주파수 대역이 있다. 그러면 기존 방식은 채널 간에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대역폭을 이렇게 나눠야 돼요.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보낼 수 있는 대역폭이 요만큼이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동시에 세 사람이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동시에 세 사람이 전송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OFDM은 직교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90도로 겹쳐서 가도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보내도 수신단에서 이 신호를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3개 보내는데 이만큼의 대역폭밖에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남는 이 대역폭을 이용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대역이라도 더 많은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전속도가 매우 빠른 방식이 OFDM이다. 그랬어요. 부반송파를 이용해서 병렬로 동시에 전송하기 때문에 또 속도가 빠르고 남는 대역폭을 이용해서 더 많은 신호를 실어서 보내니까 더더욱 빠른 전송 기법이 OFDM이다. 그래서 주파수대를 또 낮춰서 보내니까 심볼 간 보호 간 간섭이 적은 방식이 OFDM이다. 이런 설명을 이론 때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제 일단 2번이 된다. 자, 그 다음에 FDM은 OFDM 방식과 동일하게 다중 부반송파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FDM 방식은 많은 수의 변목주기가 필요하다. 다 맞는 내용이에요. 자, 15번으로 가죠. 다음 보기의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그랬네요. 신호 레벨이 변하는 속도. 이것만 읽어봐도 알겠네요. 그 다음 몇 초에 전송할 수 있는 부호의 수를 의미하며 하나의 심볼을 전송할 때 필요한 시간. 이것만 읽어봐도 또 알겠네. 대한 심볼의 폭 나타낼 수 있으면 단위, 보호라는 단위를 쓴다. 마지막 부분이 이제 앞권이죠. 보호라는 단위 뭐예요? 변조 속도죠.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으로 갑니다. 이동통신 시스템의 스펙트럼 확산 방식 중 하나인 FH입니다. 주파수 호핑 기술이죠.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미리 정해진 순서 의사 랜덤 수열이라고 하죠. 따라 서로 다른 호핑이죠. 호평이 아니라 호핑입니다. 호핑용 채널에 할당시킨다. 그렇죠. 맞습니다. 2번 수신 측은 송신 시 사용한 호핑 코드와 동일한 코드를 이용하여
특정 시간에 특정 주파수로 튜닝해야 된다. 그렇죠. 3번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더라도 호핑 코드만 다르면 여러 확산 대역 시스템을 동일 장소에 사용 가능합니다. 4번 동일 지역에 서로 다른 도약 시퀀스에 의해 네트워크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땡.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호핑에 대해서 나왔네요. 자, 17번으로 가죠. 자, 이동통신에서 자, 다중경로의 밤사파에 의해 발생하는 페이딩. 그죠? 이 페이딩 주기가 짧대요. 그 다음에 도심에 또 일어난대. 우리가 도심에 가면은 우리가 이동체를 타고 이제 이동하면서 통신을 하잖아요. 그럼 주변에 건물이 많죠. 인공 건물이 많아요. 뭐 철탑이라든지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부딪혀서 오는 경로가 서로 달라서 생기는 페이딩이 다중경로 페이딩이죠. 그래서 그 페이딩의 변화폭이 굉장히 짧아요. 변화가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짧다해서 숏텀 페이딩. 그죠? 그 다음에 변화가 빠르다 해서 패스트 페이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것과 이제 상반되게 이제 도시 외, 시외로 나가면 이제 자동차를 타고 나면 가까운 거리는 없지만 좀 먼 거리에 보면 산과 언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연물. 그런 것들에 부딪혀서 오는 파 때문에 생기는 페이딩이 있어요. 이것은 좀 느리죠. 그래서 슬로우 페이딩. 그 다음에 간격이 좀 길게 변화폭이 생기죠. 롱텀 페이딩이라고 부르죠. 그것이 롱텀 페이딩. 그 다음에 이제 직접파와 반사파가 섞여서 생기는 페이딩 중에 라우시안 분포를 이루는 페이딩이 있어요. 그걸 라이시안 페이딩. 라이시안. 같은 말이에요. 페이딩. 자, 18번으로 가죠. 주기 신호가 300Hz, 400Hz, 500Hz의 주파수를 간다. 그게 신호 주파수가 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신호의 대역폭을 물어본 거예요. 대역폭이라는 건 신호가 차지하는 폭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주파수와 가장 낮은 주파수 사이의 대역폭, 주파수 대역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주파수와 가장 낮은 주파수를 빼주면 그 사이의 간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대역폭이에요. 그래서 500에서 300을 빼주면 200Hz가 나오는 거죠. 19번으로 갑니다. 입력식 신호대 잡음비와 출력 신호대 잡음비, 그거를 노이즈 피겨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노이즈 피겨라는 것은요, 정의가 보통 다른 시스템은 입력분의 출력인데 얘는 특이하게 신호대 잡음비를 구하는데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는 신호대 잡음비와 나가는 신호대 잡음비가 있어요. 그래서 출력은 아웃풋, 들어가는 건 입력은 인풋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입력분의 출력인데 이 노이즈 피겨는 출력분의 입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의를 꼭 외우라고 했어요. 정의가 이게 정의예요. 근데 이 노이즈 피겨가 얼마라는 거예요? 10이라는 거예요. 10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신호대 잡음비를 뭐로 줬어요? dB로 줘버렸네요. 숫자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입력 측은 15dB라고 했고 출력은 이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입력 측을 한번 볼까요? 입력 측 요거죠? 그럼 여기에 15dB를 넣으면 안 돼요. 숫자로 고쳐야 돼. 그러면 15dB는 10 로그 SMB를 한 거죠. 입력 쪽에. 그럼 입력 쪽 SMB는 얼마인가를 보려면 이게 나눠야죠. 그러면 1.5가 되고요. 밑이 10이니까 SMB는 입력 쪽이에요. SMB는 얼마요? 10의 1.5. 10의 1.5승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10의 1.5승인지 알았으니까 이걸 구할 수 있죠. 출력적의 SMB는 이 자리를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10분의 10의 1.5니까 이게 이제 분모가 분자로 가면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죠. 이게 10의 1승이니까 이게 이쪽으로 가면 그러면 승은 빼주는 거죠. 이게 더해주는 거니까 이게 빼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의 0.5승이 남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출력적의 SMB는 10의 0.5승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전력이니까 이제 와트가 되겠죠. 이게 이건지 알았어요.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자, 우리가 구하라는 건 dB예요. 지금 dB 몇 dB냐 그랬으니까. 자, 우리가 전력은 몇 노고요? 10노고죠. 10노고 10에 0.5승 해주면 이제 출력적 SMB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로그 성질에서 이게 앞으로 가면 5가 되고요. 로그 10은 1이니까 답은 5d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단순한 문제 같지만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DB로 주고 구하라겠어요. 그러면 숫자로 고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죠. 아시겠죠? 20번 문제입니다. 자, 전파의 경로별 돌의 각이 다른 점을 이용하여 빔의 각도가 다른 복수계의 안테나 수신 전력을 합성하여 페이딩을 보상하는 방법. 각도를 조정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각도 다이버시티죠. 그래서 앵글이 각도 아닙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20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푸시다가 너무 속도가 빨라서 잘 이해가 안 되신다든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회사에서는 카톡 채널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톡 채널 또는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몇 년도 몇 해 몇 번 문제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자세한 해설과 함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